자, 고향, 추억, 향수, 뭐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그 정서죠. 고향이나 추억이나 향수나 다 고향에 얽힌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이준관의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라는 작품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낭송 좀 해보실까요? 윤광희 씨, 네. 한번 낭송해 보실까요?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 꽃밭은 내 집이었지. 내가 강아지처럼 가무강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당이 내 집이었지. 내가 송아지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녔을 때 푸른 들판이 내 집이었지. 내가 잠자리처럼 은빛 날개를 가졌을 때 파란 하늘이 내 집이었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 집은 많았지. 나를 키워준 집은 참 많았지. 네, 좋습니다. 그 방송 잘했어요. 네, 자, 우리가 어린 시절 고향을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또 내가 성장했을 때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고향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당연히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시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준관이라는 시인은 자기가 어려서 성장한 과정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채송화처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곱고 예쁘던 시절, 여기서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그냥 제멋대로 쓴 것 같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어요. 그 조직적으로 쓴 것을 전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꽃밭이 내 집이었지. 채송화처럼 아주 예쁠 때, 그러니까 가장 어린 시절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아주 화려하고 고운 것이 바로 내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어린 시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내가 강아지처럼 강강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마당이 내 집이었지. 공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꽃밭이 아주 어릴 때는 꽃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 다닐 때는 꽃밭이 내 집이었어요. 근데 강아지처럼 강강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는 마당이 내 집이었습니다. 또 공감이 가죠. 그 다음 내가 송아지처럼 긍정긍정 뛰어다닐, 그때는 이제 한 11살 컸어요. 뛰어다닐 때, 그때는 푸른
들판이 내 집이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잠자리처럼 은빛 날개를 가졌을 때 그것은 이제 꿈도 꾸고 희망을 갖던 바로 청춘 시절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 파란 하늘 저 희망의 세계가 내 집이었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즉흥적으로 쓴 것 같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비유와 적절한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형식을 좀 바꿨어요. 내용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 집은 많았지. 그렇죠. 꽃밭도 있고 마당도 있고 푸른 들판도 있고 파란 하늘도 있고 꿈이 많았던 어린 시절 내 집은 많았지. 나를 키워준 집은 참 많았지. 나를 성장시켜준 집은 참 많았지.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가 우리의 성장 과정을 그러니까 아까 내게 충격을 주고 뭔가 진동을 일으킬 만한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시에서 좋은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김호란이라는 시인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누가 또 읽어보실까요? 주문님 일어나셔야지. 주문님 하셔야지. 고향 김호란 시. 내 마음 나직한 언덕에 조그만 집 한 채 지었어요. 울타리는 않겠어요. 창으로 내다보이는 저 세상은 온통 푸르른 나의 뜰. 감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어머니 기침소리가 들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깊어가는 고향집. 네, 좋습니다. 이 김호란은 상당한 시인으로 알려진 여유 시인입니다. 물론 이 시는 얼마 안 되는 짤막한 시기는 하지만 아마 고향 이러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고향에 대한 시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몇 살 먹었겠나, 어느 시대에 살았겠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어떤 위치나, 자, 고향에 대한 추억이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나직한 언덕에 조그만 집 한 채 지었어요. 이것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 회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울타리는 않겠어요. 옛날 고향집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 생활에는 울타리 없는 집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마음 나직한 언덕에 조그만 집 한 채 지었어요 하면은 마음속에 상상의 집을 졌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 자기가 살았던 고향집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울타리가 없었어요. 이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공간이었던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으로 내다보는 저 세상은 온통 푸르른 나의 뜰. 그러니까 쫙 아마 그 수풀이 우거진 들판이 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감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네, 감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려요. 고향하면 빠지지 않는 단골 요소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깊어가는 고향집. 아니, 봄이면 봄이고 여름이면 여름이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철을 여기다 넣었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늘, 항상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늘 고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역시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리는 고향집을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 고향은 이라는 나태주의 시가 있습니다. 자, 요 시 좀 누가 한번 들어볼까요? 내 고향은 나태주. 내 고향은 산 그리고 쪽박샘의 늙은 소나무 그림자. 눈이 쌓여 장기는 배고파 까투리를 거느려 마을로 내리고 눈 녹은 마당에서 듣는 솔바람 소리, 부엌에서 귀란에서 저녁 늦게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향하면 단골로 나오는 그런 그 재료가 역시 어머니입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인간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한 개인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향이 진짜 고향, 어떤 생명의 고향은 어머니고 어떤 공간적인 고향이야 뭐 자기가 태어난 고장이 되겠죠. 이 나태주 씨는 충청도 우리 원래 선천길 공주 있어요. 공주. 그래서 이 주변에서 자주 이분의 시가요. 참 많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보면 어떤 서정성이 넘치는 아주 부드러운 시를 쓰는 분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 보면은 좀 그런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금했을 때라고 하는 이진관의 시와는 성격이 좀 다른, 이진관의 시는 굉장히 조직적인 시인데 나태주의 시는 그런 아주 철저한 조직적인 시라기보다는 그냥 서정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쓰는 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내 고향은 어디냐? 산산 그리고 쪽박샘의 늙은 소나무 그림자. 그럼 어떤 데일까요? 지금 쪽박샘 있는 마을 있습니까? 이게 5, 60년대 그런 어떤 시골 그런 풍경, 샘을 먹던 시절 얘기죠. 그 시절을 그 고향의 공간으로 두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눈이 쌓여 장기는 배고파 까투리를 걸리고 까투리가 내리고 장기가 나르고 겨울에 그것도 요즘 보기 쉽지 않죠. 제가 내산 처음에 왔을 때는 장기 까투리가 저희 뒷산에 참 많았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요즘은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내산 산골짜기인데도 보기가 힘들어요. 어쩌다 돌아봅니다. 이렇게 정말 시골도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그 순산 자연의 모습이 이렇게 메말라간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장기도 있고 까투리가 겨울 눈으로 내려오는 그런 산골 마을. 눈 마당에서 듣는 솔바람 소리. 부엌에 뒤편에서
네, 저녁에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가 역시 고향 속에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나태주의 시를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정지용의 시인데, 정지용의 시를 두 편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고향이고 하나는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의 시에 고향에 대한 시가 고향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 향수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향수 고향에 대한 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시는 고향 시도 있고 향수에 대한 시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진동을 줄 수 있는 시일까? 이것도 이 두 시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만 합니다. 자, 먼저 정지용의 고향, 고향이라는 시를 한번 누가 낭송할까요?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하시죠. 한 번 낭송하시죠. 선생님 일어나서. 네. 그래요. 정지용씨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며 산공이 알을 품고 또다시 찾아올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내지 않고 먼 향으로 떠나는 구름 오늘도 내 끝에 흘러오르니 안녕굿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들던 풀소리 소리 아니하고 내 마른 입술에 스치다 그 뒤로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풀만인 걸 키우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도 널리 알려진 시죠. 그래서 노래로도 많이 불려진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김우란의 고향도 읽었고 또 나태주의 고향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태주의 고향이나 김우란의 고향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고향의 그 아련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용의 고향을 보면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향하면 고향하면 그리운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향하면 다정하고 옛날이 그립고 아주 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시를 보면 처음부터 실망스럽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니요. 고향에 참 기대하고 왔는데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로뇨.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던 그런 그리던 고향이 아닌 상실될 변질된 고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산공이 알을 낳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그런데 고향은 그리던 고향이 아닌데 산을 쳐다보니까 산공은 알을 품고 뻐꾸기는 제철에 울건만. 산공하고 뻐꾸기는 여전히 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산의 뻐꾸기나 산공은 지금도 울고 있는데 고향은 내가 그리던 고향, 인간이 사는 내 고향, 내 마을은 옛날하고 확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볼까요? 마음은 제 고향 지나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그런 마음이 고향을 그리던 마음이 말이에요.
제 고향 지나지 않고 마음이 고향으로 가지를 않고 먼 항구로 떠돌고 있어요. 구름처럼. 이게 뭐예요? 마음이 그리던 고향을 그리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멀리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고향의 그 실망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보세요. 오늘 또 맨 끝에 홀로를 산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흰정꽃이 꽃은 또 인정스럽게 웃는 옛날이나 다름없이. 다시 또 봅시다. 어린 시절에 풀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옛날에 풀피리 소리를 간겼고 내 말은 입술에 쓰디쓰다. 야, 정말 이거. 그래서 결론은 다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고향은 바뀌었는데 네, 그리던 하늘만 높게 있구나. 네, 하늘은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찾고자 하는 고향, 그러니까 인정은, 세태는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역시 자연은 아직도 그대로다. 하서 이 변화무쌍한 변덕스러운 인간 세계와 변치 않는 자연, 이것을 대비하면서 쓴 시가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은 어쨌든 두 줄 해서 좀 기계적인 리듬이죠. 그래서 진동은 있지만 좀 이렇게 진동이 강하지는 못하다 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상실과 불변, 변질과 불변 이걸 대비하면서 이렇게 고향을 썼어요.